자, 이번 시간에는 제64회 TAT 2급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론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자, 실무 이론 평가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는 우리 내부 통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은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위원회가 답이고요. 여기 대표이사라든지 여기 이사회는 여기 경영진에 속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격리부서 이건 별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민수가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 본사 건물 관련 자료래요.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건물을 처분한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건물의 2022년도 말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이 건물을 2013년 8월 1일 205만 원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처분이익이 25만 원 발생했다고 부르는데 요 문제는 사실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할 것 없이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 이유는 실무 업무에서 유형자산 처분이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 업무에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취득원가가 뭐 얼마 있었다고 이거 몰라지. 취득원가가 뭘로 할까요? 뭐 얼마 있었다고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또는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부가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022년도 말 여기 장부 금액은 현재 20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원가니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지금 얘를 갖다가 2023년 8월 1일 날 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처분한 금액이 205만 원에 처분을 해서 지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5만 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2023년에도 똑같이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장부 금액 이게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모르겠는데 우선 장부 금액은 알고 있죠. 장부 가액이라고 얘기했던 금액은 지금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상태에서 8월 1일까지 즉 7개월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된 그 금액이 2023년도 8월 1일까지의 장부 상황이었을 텐데 장부가액은 얼마인지 얘도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근데 얘를 갖다가 처분을 했대요. 처분을 했는데 205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5만 원에 처분을 했더니 25만 원에
유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는 바로 요 장부가액과 여기 처분하는 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그렇다면 여기 25만 원의 이익을 빼버리게 되면 장부가액은 2023년 8월 1일 처분할 때 얼마로 계산이 됐었다는 얘기겠어요. 얘는 18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180만 원짜리를 205만 원에 팔았으니 25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2022년 12월 30일 날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7개월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발생했기에 180만 원이 됐겠습니까? 지금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는 얼마였겠습니까? 7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었었고, 그래서 장부가액이 180만 원이 된 것이고, 얘를 205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5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의 질문은 여기 20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 회계 1급, FAT 1급 수준에서 TT 2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로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기초 500만 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2023년도 말 현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에 7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 이것도 날짜를 한번 써놓아 볼게요. 2023년 12월 31일 날 지금 퇴직금은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벌써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과 700만 원, 2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있나 볼게요. 이는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증가된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 이전분 130만 원과 단기분 20만 원, 총 150만 원이네요. 요 15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는? 이 금액에는. 그래서 150만 원이 있고, 단기에 지급한 퇴직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초에 500만 원이 있었던 것 중에서 실제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퇴직금 100만 원은 지급했다고 하니,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급해야 될 부채 중 5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100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 원이 감소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현재 기말까지 남아있는 기말에 계산되어 있는 700만 원과 기초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사용했으니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요때 시점으로 400만 원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7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여기 뭔가가 지금 300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란 얘기죠.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정기분, 여기 개정으로 증가된 퇴직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15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차이가 3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여기 계정으로 반영된 금액은 150만 원 있었고, 추가로 퇴직급여가 설정된 금액이 150만 원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아마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계정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이 되려고 한다면 차변에 퇴직급여에서 이위와 어떻게 됐든 간에 총 3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300만 원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700만 원이 된 상태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퇴직급여 안에는 여기 개정으로 인해서 150만 원이 됐고, 추가 증가분 150만 원 두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찾으래요. 자, 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벌써 얘기해 줬어요. 65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700만 원이라고 얘기해 준 이 금액이 연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액, 바로 이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6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두 번째, 2023년 손익계산상의 퇴직급여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퇴직급여는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퇴직급여는 300만 원으로 비용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증가된 전기 이전분, 여기 130만 원은 전기 이익, 잉여금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영하면 돼요. 이런 거 전기 이 잉여금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4번, 항공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이 발생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퇴직급여하고 보통지급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규정을 애시당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왜? 요 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라는 규정을 애시당초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족적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급여 처리하고 예치를 하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거죠.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답안해 보니까 이런 확정 급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썼다고 해서 확정 급여형을 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보니까 4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수정전이라 했어요. 영업이익이 600만 원이랍니다. 다음의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수정한 후에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결산 정리사항에 관련된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낸 거거든요. 우선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저기 이거 높아심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지금 공부하시면서 또 암기를 안 해놓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복습 겸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 손익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지금 구분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여기에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린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손익계산서에서. 이거는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은 빼주셔야 돼요. 이거. 그 결과 나온 계산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 세금을 빼게 되면 그 다음에 계산되는 그 금액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TET 2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뭐 회계 1기까지도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것들이라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은 하는데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면 지금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그 수정 전에 그 영업이익 여기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산정리 사항이 반영이 됐을 때 영업이익은 얼마인가요?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 미지급 임차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지급, 지금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니까 이를 회계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임차료 5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임차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기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그래서 손익의 예상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해에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을 예상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 임차료라는 비용이 지금 반영이 여기 돼야 되니까 이 미지급 비용이었던 이 지급 임차료는 비용 계정으로서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판관비에 해당된단 말이죠. 비용이 판관비에 50만 원 들어가게 되면 이익은 50만 원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 영향을 주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서 50만 원을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됐죠? 두 번째 거 설명해 드려 볼게요. 보험료 선급분 1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선급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인데 선급 돈을 미리 줬대요.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것은 내년도 보험료를 갖다 미리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비용을 갖다가 먼저 줬는데 12월 30일 날 기말정리상으로 회계 담당자가 이를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1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이란 뜻이에요. 선급 미리 줬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내년도 거 미리 준 거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올해 그 보험료 처음에 가입했었던 보험료 10만 원을 여기서 그만큼 소멸시켜 줘야 내년도께 올해 것만 딱 반영이 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고 나니까 여기 보험료 10만 원은 비용 계정인데 비용 계정이 반대로 줄어들었으니 얘는 여기 보험료도 여기 판관비에 속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비용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영업이익이 10만 원만큼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죠. 자, 요거를 반영해 준 게 두 번째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거를 볼게요. 이 세 번째 거는 이자 미수분.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얘하고 똑같아요. 이자 미수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인데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결산하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는 이자가 얼마가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한 것은 20만 원이래요. 20만 원인데 지금 얘는 아직 못 받았대요. 못 받은 거는 차변에 음, 미수 수익이라고 해서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자 수익 20만 원도 요 이익을 증가시키는 항목이긴 하죠. 그죠? 이자 수익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기는 할 텐데 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요? 이 이자 수익은요 여기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영업이익의 변화와는 변동과는 관련이 없더란 말이죠.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600만 원이 수정전 영업이익이었었는데 50만 원은 빼고 10만 원은 더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차액은 40만 원 빼게 되면 56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영업이익 수정 후 영업이익은 560만 원이 될 거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고요. 그 다음 문제가 5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자본 문제는 TET 2급, TET 1급 할 거 없이 자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본 규정 이것도 잠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 이거는 약간 중급회계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금 배당을 했을 때 자본의 자본 규정의 변동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자본의 변동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TT 이거 설명할 때마다 또는 전산세무 이거 설명할 때마다 자본 계정을 복습 겸하면서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본 계정에 대한 정리를 잠깐 정리를 하고 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계정에는 크게 5가지 자본 계정이 있어요. 자, 우선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로는 자본조정, 네 번째로는 기타 포괄 손익의계액, 다섯 번째로는 이익잉여금. 자, 좀 자세한 것들은 그 수업 때 녹화해놨던 동영상들 잘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자본 계정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FAT 1급 때 제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금 배당이라든지 주식 배당은 바로 이 잉여금 안에 있는 정기월 미처분 잉여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이거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었느냐 하면 이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렀어요. 즉 아직 주주총회에서 처분되지 않은 이 잉여금들이 처분될 때 바로 이 금액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현금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립금 임의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여기서 빼서 쓰게끔 되더란 말이죠. 즉 미처분 이 잉여금 있는 금액에서 현금 배당
주식배당, 적립금 이런 것들을 빼서 처분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현금 배당은 뭐 안 했으니까 주식 배당만 다 설명해 줘야지 좀 마음 편하려나. 10만 원.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3만 원만 합시다. 주식 배당은 얼마를 할까? 3,000원 해야 되니까 17,000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적립금은 여기 얼마가 되냐면 3,000원이 돼요. 자, 우선 여기 시험 문제는 아닌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의 10%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법정 적립금으로서 법에서 정한 적립금은 무조건 적립을 하게끔 됐어요. 이 적립금의 계정 이름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준비금으로 현금 배당의 최소한 10% 이상. 그래서 10% 해준 거고, 주식 배당은 지금 17,000원 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처리 요 시험 문제에서 또는 이론 문제에서 많이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서 지금 처분된 게 10만원 중에서 3만원 두 개 합쳐서 2만원, 5만원이란 말이죠. 자, 5만원이 처분이 됐을 때는 차변에다가 기록합니다. 차변에다가.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대변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변의 자기가 자리였던 그 잉여금을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으로 이렇게 감소시켜 주시고요. 소멸시켜 주시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요. 즉 미지급금인데 배당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참고삼아 부채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요. 주식은 지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주식은 교부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주주총회 때 지금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런 결의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하지만은 지금 주주총회를 지금 막 결의를 한 상태라고 보아 여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말을 써요. 교부를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금액은 17,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익준비금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자본계정이고요. 금액은 3,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회계 처리를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전표에다가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기정은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대신에 여러분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정 코드 번호가 375번이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보편 이런 걸 가르쳐 주긴 하더라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377번. 그런데 얘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회계 처리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급 배당금은 미지급금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채인 건 금방 잘 아시는데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똑같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다 생각해서 부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몰라도 그렇게 찍더란 얘기죠. 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얘는 자본계정이에요. 자본계정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추정 있죠. 그래서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여기 자본 주종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이라는 거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알고 계시면 점수 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익준비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본 계정이고요. 자본 계정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속해 있는, 얘도 정확히 한번 써볼까요? 얘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지금 여기 해당되어 있는 계정이 그대로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은 증가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처분 문제까지 잘 세트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아서 마무리까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지금 얘는 예를 들어서 24년 2월 28일 날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됐고 결정이 났대요. 그럼 제가 보편적으로 한 달 이내 얘네들이 시행이 된다 그랬었어요. 집행이 2024년 3월 예를 들어서 30일 날 집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했으니 차변에 현금 배당했던 이 미지급 배당금 지급해야 되겠죠. 주주들한테 미지급 배당금 3만원 만큼 다 지급했어요.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자고요. 현금에서 3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도 주식을 발행해서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가지고 17,000원 이렇게 배당을 했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제가 발행했다는 말을 했어요. 당연히 주식 배당하기로 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건 증자예요. 즉 증자라는 말 뜻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17,000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본계정 설명할 때 누누이 많이 강조했던 용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했다. 우리 회사 주식 발행 그 말 뜻은 바로 증자라는 뜻이에요.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자본금이 증가되게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쓰는 거 바로 이거를 꼭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과론이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현금 배당이고 얘는 주식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여기 이익잉여금에 속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현금 배당 3만원만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만원이 감소를 해요. 여기 총 금액이 3만원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그냥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과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3만원 감소하고 자본이라는 계정은 이 5가지를 다 더한 금액의 합계금액 계정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계정도 3만원만큼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 잉여금에 속해 있는 이 금액 주식 배당 17,000만큼이 이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지금 두 개 다 현금 배당이 됐던 주식 배당이 됐던 잉여금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똑같이 여기 이 잉여금은 17,000원만큼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얘 반대 계정이 뭔가 봤더니 자본금이에요. 즉 이익잉여금에서 주식 배당을 함으로 인해서 17,000원이 감소하는데 자본금이 대신 반대로 여기가 17,000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자리가 여기선 줄고 자본금 계정이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 잉여금에서는 17,000원이 줄어들었고 자본금에서는 17,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자본은 변동사항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음. 자본은 변동사항 없음이에요. 변동사항 없음. 자, 요게 답이라서 여러분 세무이국 좀 중급 회계에서는 요 자본 계정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 변동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더란 얘기예요. 자, 요걸 우선 여러분이 기초 지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아니라 뭐가 증가한다 그랬었죠? 얘는 자본 계정이라고 그랬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 틀렸고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순 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배당을 했는데 다시 자본금이 증가했죠.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결정했더니 이익잉여금은 17,000원만큼 줄어들었지만 자본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자본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대로 배당 효과만 얻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바로 이 얘기란 말이죠. 자본금 증가했죠. 17,000원. 근데 이익잉여금은 17,000원만큼 감소했죠. 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복습 겸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요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요 문제를 보니 보기 하나하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꼭 요 내용 갖고 복습을 잘해서 이 자본계정 문제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거의 틀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자본 총액 변동은 없으나 주식수는 증가한다. 주식을 당연히 발행했으니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여기 자본 총액은 변동사항 없다 그랬죠? 이것도 설명을 제대로 잘 한 말이네요.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 문제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 꽤 걸렸네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6번 문제는 장부 마감 전에 발견된 오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어봤네요.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차금 비상가 요거는 자본 계정에만 영향을 주는 항목이에요.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판관비로 자, 요거는 무슨 차이냐면 아까 제가 손익구분 써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의 비용이고 여기 판관비로 근데 계산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이나 단기 순이익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고기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밑에서는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변동사항 없음입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미계상을 했다. 재고자산의 그 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되면은 여기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셨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거 손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만원이라고 할게요.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뭐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요 계정이 영업 외 비용 계정이에요. 영업 외 비용 계정이라서 당연히 얘는 단기 손익 계정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얘를 갖다가 아직 계상하지 않았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니 얘를 기록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생기겠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6번에 해당되는 답은 얘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련된 계정들은 다 자본 계정이에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미계상에 따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이 연결되는 게 꽤 많죠. 자본 계정은 정확히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닌 거 찾아보랍니다. 자,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용역은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노무 그런 것들은 다 용역이라고 구분하죠. 근데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두 번째,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간주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중에서? 얘는 용역에서 용역에서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즉 특수관계자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얘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가세법에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히나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시험 부가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간주 공급 이것도 복습 개념이니까 혹시 안 해오신 분들 꼭 암기하세요. 시험 문제 실무에 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우선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여기 이 사람이 사업자인데 자기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자가 공급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면세 사업 전용한다 하는 거.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했던 내용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공급되는 것들. 세 번째는 타 사업장 반출인데 판매 목적일 경우에만이에요. 판매 목적일 경우에만 간주 공급으로 본다.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말 뜻은 무상 공급이라는 말도 되고요.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랍니다. 판매한 것으로 보니 당연히 시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매출세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공급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로는 폐 없이 남아 있는 재화. 이렇게 4가지. 간주 공급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 못해서 세금 부가세 좀 틀려서 등등 구사리 먹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간주 공급은 말뜻이 뭐라고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시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지만 부가세 계산할 때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출세 납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재화의 간주 공급인데 거기에 반해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업지상권을 대여하는 경우 산업지상권, 즉 산업지상권은 무형자산하고 건물 있죠. 유형자산. 우선 유형자산. 간단하게 부가세법을 기준으로 건물이라고 봅시다. 건물하고요. 여기 이 무형자산들은 처리 방법이 같아요. 우선 양도했을 때, 처분했을 때는 여기 재화로 구분합니다. 재화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빌려줬을 때, 임대했을 때는 용역으로 구분을 해요. 요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지 돼요.
산업재산권은 지금 무형자산이니까 대여하게 되면 용역의 공급이 되겠죠. 그죠?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 찾으라는데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게 되면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 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건 건설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용역으로 봅니다. 건설자 들어가는 건설은 건설과 관련된 것들은 그 자재라든지 일부가 됐던 전부가 됐던 누가 여기 건설업자가 공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러니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나왔던 1번 얘만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까요? 8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2기 예정신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 매출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는 공급가액만 다 나와 있으니까 제품 매출에 당연히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기증을 하게 되면 얘는 면세에 해당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급가액이 돼요. 얘는 해당시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붙인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빼셔야 되고, 중고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 세무 2급 연습 문제들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 풀어보실 때 사용하던 기계장치 팔고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여러 번 해보셨죠? 그거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지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두 가지네요. 즉 5천만 원, 1천만 원 합쳐서 요 6천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죠.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득세를 배우실 때요. 지금 근로계약 관계로 인해서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인 혜택은 다 기본적으로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그 금전적인 혜택은 과세 대상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돈들은 다 과세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 금액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과세 대상들 중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비과세가 있더란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사내에서요 근로복지기금으로서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지급받는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어떤 뭐랄까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그 돈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또 직원들이 매달 직원들끼리 서로 뭐 돕는 상조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월 20만 원씩 받는 기자의 취재수당, 이게 뭐 이 기자의 취재수당이라든지 벽지 근로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험 부담수당이라든지 군인들이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받는 매달 20만 원씩의 이런 항목들은요, 비과세예요. 그래서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항목이므로 얘도 근로소득은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거, 국외 근로수당 100만 원이죠. 우리 비과세라고 배웠었죠. 얘는 비과세. 조금 전에 여기 여기 취지사항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항목이에요. 자, 근데 그럼 결국 답은 4번이겠네요.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에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그러냐면, 자,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이분이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정년 퇴직,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하면서 회사에 그 공헌을 한 바가 커요. 퇴직금은 여기 1억 원이 계산이 됐는데 그 위로금으로, 퇴직 위로금으로 또는 공로금으로 또 2억을 더 주었다면, 그래서 받는 돈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1억은 퇴직금을 계산해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되지만, 추가로 주어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금 퇴직 시에 받는 그 금액과 합쳐져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이렇게 해당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10번 문제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네요. 자, 근데 요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알아야지 되는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TET 이금에서는 좀 주로 잘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거예요. 즉, 여기 사업소득에 관련된 개인 기업의, 개인 업체에 대한 소득세,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그 방법인데, 얘가 보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 법인 세무조정할 때 배우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똑같이 법인은 법인일 때 그 세무조정이 있는 것처럼 개인들은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정이 있어요. 그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 문제 접하셨을 때 상당히 어렵거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계산을 할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의 소득이 있었죠. 이자소득,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로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지난 1년간 발생했던 개인의 모든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나오니까, 우리가 그 소득세를 구분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모든 개인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배웠던 퇴직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도 소득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하고는 별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이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여기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은 지금 1억 원이 있대요. 자, 1억 원 중에서 지금 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억 원 안에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여기 수익 항목,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 항목, 여기에 얘네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 이 순이익 얘가 맞느냐 틀리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이 손익계산서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200만 원이 있대요. 여기 들어가 수익이니까 플러스 돼서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 사업소득 할 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200 돼서 1억이 됐는데 여기 200을 빼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로. 여기서 빼주게 되면 1억에서 9,800으로 되겠죠. 그죠? 이건 어디로 가냐고요? 지금 사업 소득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 수입은 여기 이자 소득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자 소득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에서는 지금 얼마가 빠진다? 여기 200만큼은 빼주셔야 되고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3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300만 원이 포함돼서 1억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제대로 된 거니까 얘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지금 마이너스 여기 500만 원을 갖다가 해줬다는 얘기죠. 이거 교통사고 벌과금이라고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히 여기 세금과 공과에서 비용 처리했겠죠.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한 결과가 지금 1억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세 계산할 때 얘는 벌과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비용으로 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소득세 계산할 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소득에다가는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500만 원만큼은 플러스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김한공 씨의 배우자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뭐 같은 개인 가족들이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비용 당연히 급여를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 맞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 회사의 가족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급여 비용 처리만 하는 거 그거는 인정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비용 4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1억이 됐다는 거 예,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건 이 두 가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에서 차이가 나는 300만 원만 지금 더해주게 되면 1억 300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은 맞나? 여기 1억 300이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더 용어를 쓰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필요 경비 뭐 산입이라든지 필요 경비 불산입이라든지 이런 용어 쓰는 거예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여기 세무조정 할 때는 필요 경비 산입 불산입 여기 총 수익 금액 산입 불산입 이런 말을 쓰면서 계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계산할 때 비용들 수익들 들어갈 거 들어가지 않을 거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었어요. 아마 요거 수업할 때도 이런 내용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었으면 내용이 개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문제였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 총 10문제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세무 2급 실무 수행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